3년 전 겨울 수원역 근처에서 겪었던 이야기를 전하려 한다. 그때는 회사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고 기숙사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수원역 맞은편에 있는 땡땡 속옷집 앞에서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버스는 보통 1시간에 한 대 정도였고 겨울이라 날씨는 차갑고 바람이 세서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길게 느껴졌다. 그날도 역시 내가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다행히도 기다리는 동안 마땅히 갈 곳이 떠오르지 않아 그냥 근처 카페로 가서 시간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도 한 사람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처음 그 사람을 봤을 땐 남자인 줄 알았다. 머리가 짧고 얼굴도 뚜렷한 특징이 없어서 중성적인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가까이서 보니 그 사람이 가슴을 만지는 모습을 보고는 여자인 줄 알게 되었다. 그 여자는 내게 다가오며 웃으며 말을 건넸다. 저기요, 아까부터 보고 있었는데 굉장히 선한 인상이시네요. 그 말에 나는 당황했다. 나는 그날 화장을 조금 했고 우뚝뚝한 표정으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나를 선한 인상이라고 한 것에 의아함을 느꼈다. 혹시 도를 아세요? 하는 그런 사람인가 싶기도 했지만 나는 그냥 침묵한 채 그 여자를 지켜보았다. 그러자 그 여자는 미안하다고 말하며 내게 물었다. 근처 회사에서 일하시나요? 저도 근처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 여자는 내게 간단한 질문을 던지며 인상이 좋아서 말을 걸어봤어요. 라고 하고는 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걸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을 걸고 있었다. 내가 특별히 그 사람만 만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그날의 일은 별로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 일이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한 달이 지나 정확히 12월의 어느 날 나는 다시 땡땡 속옷집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허름한 옷차림을 한 할머니가 내게 다가왔다. 할머니는 손이 시려운지 내게 장갑을 길려달라고 말했다. 할머니의 얼굴은 보자기로 가려져 있었고 나는 치마의 발에는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몸에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를 보니 너무 안쓰럽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때 가지고 있던 장갑을 길려드리고 내 목도리도 두르고 할머니에게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봤다. 할머니는 아들 찾으러 가야 한다. 며 계속해서 아들을 찾으려 한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 말에 나는 할머니가 치매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불쌍한 마음에 더 도와주고 싶었다. 어디까지 가세요? 내가 물었다. 아들 찾아야 해. 아들을 찾아야 해. 할머니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할머니는 짐을 들고 땡땡 속옷집 옆 골목길로 들어갔다. 나는 할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 골목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이었고 기억이 희미하지만 그 골목 뒤편은 누군가와 연결된 곳이었다. 그곳에는 나이트클럽 같은 곳들이 있었고 사람이 드물고 어두운 곳이었다. 할머니는 그렇게 골목길로 들어가셨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 그런데 할머니가 들고 있는 짐이 의외로 가볍다는 걸 느꼈다. 큰 부피를 가진 짐이었지만 손에 들려있는 짐은 매우 가벼워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짐이 솜덩어리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골목을 지나고 있을 때 할머니의 걸음걸이가 매우 빠르고 이상했다. 그 나이에 비해 걸음걸이가 빠르고 단단하니 느껴졌다. 바나리 미끄러운 눈길을 지나가는데도 할머니는 미끄러지지 않고 침착하게 걸어갔다. 나는 그때까지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할머니를 따라갔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골목길은 점점 더 음산해졌고 주변은 너무 조용했다. 상가들이 텅 비어 있었고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때 나는 그 골목길이 얼마나 이상한 곳인지 깨달았다.
내가 수원역 근처에서 그런 곳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씩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해코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내 발걸음이 더디게 느껴질 때마다 어떤 불안한 기운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아무리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 나는 너무 순진했다. 할머니와 함께 길을 걷던 중 나는 갑자기 할머니께서 멈춰 서는 걸 보았다. 할머니는 집 같은 곳에 달아나더니 잠시 나를 쓱 돌아보며 여기인가 싶어 라는 말을 남기고 짐을 내려놓으셨다. 나는 그때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 갑자기 내 옷을 붙잡으시며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셨다. 할머니의 그런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지만 내 마음은 왠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그 느낌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나는 예의상 괜찮습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나의 팔을 가만히 잡고는 그 가정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셨다. 할머니가 나를 대천마루처럼 보이는 공간에 앉히고는 도어크로 들어가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방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그때 나는 건너편 방에서 무엇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방의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문틈 사이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람의 눈빛은 차갑고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사람은 급히 방문을 닫았고 나는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확실히 느꼈다. 이 집은 단순한 가정집이 아니다.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진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내가 왜 이곳에 끌려온 것인지 점점 더 알게 된 기분이었다. 그냥 가볼게요. 나는 얼른 일어나서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할머니가 갑자기 뛰어오며 나를 붙잡으셨다. 어딜 가냐? 차 한 잔 마시고 가라. 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그동안의 따뜻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그 목소리에는 나를 놓칠 수 없다는 단한 집착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마치 내가 가는 걸 막으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의 공포는 점점 더 커졌고 나는 급하게 대문 쪽으로 뛰어갔다. 그때 갑자기 대문이 벌컥 열리며 두 사람이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은 얼굴을 알아보았다. 바로 한 달 전 수원역에서 본 중성적인 여성이었다. 그 뒤로는 기니를 쓴 남자가 있었는데 나이는 40대 정도로 보였다. 그 여자는 나를 보며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는 거냐고 물었고 나는 그 여자의 말에 당황했다. 그녀는 내가 가는 길을 막아섰고 내 팔을 할머니에게 붙잡히게 했다. 그때부터 나는 이 집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의 팔은 너무나 강력했고 나는 그 힘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 여자는 나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앉히며 차 한 잔을 권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상황을 빠져나갈 기회를 찾고 있었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남자는 책을 읽으며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듯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뒤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갑자기 할머니가 커피를 타 가지고 들어왔다. 그녀는 커피를 종이컵에 담아 나에게 주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찻잔에 담긴 차를 건넸다. 나는 그 커피를 받으며 그 안에 무엇인가 이상한 물질이 섞여 있을 거라는 직감을 느꼈다.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저 마시는 척만 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계속해서 나에게 커피를 권하며 내 커피를 마시지 않냐는 말을 반복했다. 나는 마시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도망칠 방법을 고민했다. 그때 여자는 나에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모금만 마셔봐요 라고 하며 마시기만을 기다리는 듯 보였다. 그 여자의 눈빛은 나를 압박하는 듯했다. 나는 그 눈빛을 피하려 했지만
마치 내가 마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내 손에 쥐어진 커피는 마시기에는 너무 끔찍한 느낌을 주었다. 그때 나는 문득 앞에서 일어나 있던 여자의 말을 듣고 있었다. 당신, 우리가 원하는 건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말이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무엇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그 여자의 말을 기로하고 옆에 있던 남자를 살짝 돌려보았다. 그 남자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고 나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가 방심한 틈을 타 도망칠 기회를 노렸다. 지금 아니면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 앞에 앉아 있던 여자는 그 기회를 막고 있었다. 나는 결국 여자의 가슴을 가만히 밀쳐버리면서 지름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방의 문틈 사이로 다른 존재가 나타났다. 그 존재는 어두운 그림자처럼 형체가 불분명했고 그것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다른 존재였다. 그 존재는 나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질이 아니라 내 영혼을 끌어들여 영원히 가두려는 함정이었다. 내가 이곳을 끌려온 이유도 그들이 나를 기다린 이유도 이제야 알았다. 여자답다 하고 기념과 함께 뒤로 넘어지자 책을 읽고 있던 남자가 갑자기 나를 쳐다봤다. 내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그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남자의 얼굴 쪽으로 정확히 휘두르며 그에게 커피를 뿌렸다. 정말 그 순간에 맞춰서 커피가 남자의 눈과 얼굴을 반하게 적셨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며 얼굴을 문지르기 시작했지만 나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났다. 전력 질주로 도망가면서 내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뒤에서 여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대문에 손을 대며 급히 몸을 밀어 넣었지만 그 대문은 잠겨 있었다. 순간 다시 도망칠 길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마당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나는 그들이 쫓아오는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마당을 돌아서 앞쪽 구석에 큰 기짐이 보였고 나는 그것을 받고 올라가 담벼락을 기어 올랐다. 담벼락을 넘자마자 뒤에서 남자가 쫓아오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담벼락을 타고 올라가자 남자는 정말 빠르게 따라왔다. 그가 내게 점점 다가오자 나는 순간적으로 손에 있던 돌을 힘껏 던져 남자의 손가락을 정확히 맞췄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며 손을 멈추지었고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돌을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다. 남자는 고통에 몸을 움찔거리며 얼굴을 감싸고 그 순간 나는 미친 듯이 도망쳤다.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여자의 발소리도 들려왔다. 그런데 내가 도망칠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골목길을 헤매며 어디로 갈지 몰랐다. 나는 평소 체력이 너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도 심에 도쳤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나는 마치 실산 끝에 다다른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골목길을 돌자마자 가까운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다. 계단을 올라가며 내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다. 창문으로 밖을 살펴보니 남자가 내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고 여자는 내 건물 맞은편 건물로 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여자가 내 건물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나는 급히 계단을 올라가며 소리 없이 그곳에서 숨을 죽였다. 소리 없이 조심히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저들이 따라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다 가슴이 졸려왔다. 옥상까지 올라갔을 때 문을 열면 소리가 나서 들킬까 봐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옥상 문을 열고 나서 안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잠시 생각이 멈출 순간
나는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옥상에서 다른 옥상으로 뛰어넘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자주빛에 대하나 수십 개 놓여 있었다. 나는 그중 한 구석이 있는 큰 대야를 열어보았다. 기어있는 대야나 나를 반겨주었고 나는 극히 작은 순대야를 들어서 그 안에 몸을 숨겼다. 대야 속에 숨어 있으면서 고무 냄새와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들었고 뚜껑을 덮쳐 완전히 어두워졌다. 나는 숨을 죽이며 바깥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내 주변에 다가오는 것만 같았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두려움이 밀려왔다. 갑자기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들은 내 주변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옥상 위에서 내가 숨겨진 대야를 찾으려는 것처럼 대야 뚜껑을 하나하나 열어보았다. 그 소리는 끔찍하게 느껴졌고 나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다. 몇 분이 지나고 대야의 모든 뚜껑을 하나씩 열어본 뒤에야 그들은 내 주위를 떠났다. 나는 여전히 그들이 내 주변에 있을까 봐 걱정이 되었고 나난 일은커녕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내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있다는 걸 깨닫고 급히 꺼내 그 집구리에 문자를 보냈다. 지금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납치됐어요. 나는 전화가 실현 안 할까봐 말로는 전혀 이야기할 수 없었고 문자를 보낸 뒤에도 내 숨은 소리가 들리지는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다. 나는 집으로 보냈다.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내 집구일 문자로 신고해도 된다고 들었던 게 마침 떠올랐다. 문자를 보내고 잠시 후 답신으로 적출했습니다라는 문자가 왔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들이 적시되었습니다였나? 아무튼 그렇게 문자가 왔고 진짜 한동안은 추위와 두려움,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벌벌 떨고 있었다. 거리 체감상으로는 한두 시간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출동에 내가 있는 곳까지 도착한 지 20분밖에 안 걸렸다고 한다. 아무튼 옥상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밖이 뭔가 소란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땡땡씨, 땡땡씨 하면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그 디니스 남자가 경찰인 척 내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무서워서 말할 수가 없었는데 무전기 소리도 들리고 사람들 말소리도 들려서 진짜 천천히 뚜껑을 열고 눈만 내밀었더니 경찰이란 119 구급대분들 옷이 보이는 곳이었다. 살았다는 안도감에 그 자리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벌떡 일어났다.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들이 다들 깜놀한 모습으로 날 쳐다보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난 진짜 엉엉 울면서 살려주세요 라고 말했고 구조대에 부축받고 구급차에 앉아서 경찰 조서를 받게 되었다. 뛰던 당시엔 아픔도 또 몰랐는데 내 발은 진짜 완전 퉁퉁 부어 있었고 피범벅이 되어 있는 게 엉망진창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3-2주 뒤인데 경찰한테 그 사람들이 잡혔다는 걸 듣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4일이 중대인가 그랬는데 보니깐 신도들에게 약을 먹이면서 중독시키고 그러면서 돈을 빼앗는 그런 집단이었다. 심지어 약을 먹기 위해 자기 잔기도 내주는 신도들도 있었고 브로커들에게 새로운 신도를 소비시켜줘서 소비로도 받다고 한다. 아무튼 그런 집단이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았던 건 그 사람들이 한 달 전에 나한테 말 걸었을 때부터 나를 쭉 지켜봤었다고 한다. 내가 몇 시쯤에 버스를 타는지 그런 걸 일일이 체크하고서는 그 할머니를 이용해서 나를 일인했다고 한다. 덕분에 나는 아직도 정신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수원 근처에는 신도 못 가게 되었고 당연히 기숙사도 뛰쳐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몸 아프신 어르신들을 섣불리 도와드릴 수 없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군대에서 근무 중 손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다. 야, 너 뭐 얘기 아는 거 있냐? 는 계절의 깃톤담. 사수는 하염없이 퍼붓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에게 물었다. 저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는 거라고는 엄마로 보이니 정도밖에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니, 뭐 모른다고 죄송할 것까지는 없지 하면서 사수는 평소처럼 까칠하게 대답했다. 사수는 평소에 엄청 까칠하고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둘이 있을 때에는 참 묘하게 느껴졌다. 아마 원래 성격인 것 같다. 사수는 내 옆에 쪼그리고 앉아 아래쪽으로 보이는 푸린 불빛들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민가가 별로 없어 아래쪽으로 보이는 불빛들은 거의 가로등 아니면 탄조등이었다. 하긴 지금 시간이 이럴 때 민가에 불을 켜고 있을 리 없겠지만 우리가 서 있는 곳은 대대 탄약고 앞이었다. 대부분 분무소 있는 곳에 괴담이 전해 내려오듯 여기 탄약고 철주 사이에 누가 있었다거나 탄약고 뒤쪽의 산속에서 새벽에 어떤 여자가 지나가더라 등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 MT 가서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재밌는 이야기는 없었다.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내가 경계총을 쥐고 있던 자세를 고치면서 사수를 한번 슬쩍 땄다. 총 내려놓고 있어.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데 아무도 안 올 것. 하지만 사수는 여전히 그럴 수는 없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 사수를 보며 나는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월요일처럼 이렇게 비가 엄청 쏟아지던 밤이었어. 그때 우리는 고3이었던 한천 자이든 파이든 곤고에 매달려 있던 시기였지. 9시쯤 야자가 끝나고 친구 재민이랑 평소와 같이 편의점에서 참치 삼각김밥을 먹고 복서실로 가는 길이었다. 큰 길로 가다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주택가가 있고 그런 곳이었지. 밤에 아무도 안 지나가는 조용한 골목길 같았는데 우산을 쓰고 복서실로 가고 있는데 보중에 갑자기 재민이가 헉 하는 소리를 냈다. 재민이는 계속해서 위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매우 궁금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눈에 띄는 큰 건물이나 긴 물체 같은 것도 없었고 그저 비만 내리고 있었다. 그때 나는 그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조금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재민이는 여전히 위를 쳐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생각했지만 점점 그의 행동이 이상하니 느껴졌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야, 뭐 해? 라고 물었고 재민이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걸어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 달리 급하고 불안정해 보였다. 나는 그를 따라가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그와 함께 독서실에 들어갔을 때 나는 여전히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늘 함께 공부하고 함께 화장실을 가던 친구였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독서실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그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언제나 같이 있던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당황스러워하며 다시 한번 재민이 자리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대체 어디 갔지? 나는 재민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화장실에 가봤다. 하지만 거기에도 재민이는 없었다.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상하다. 왜 갑자기 사라졌지? 그는 항상 화장실도 같이 가고 공부도 함께 하던 친구였는데 그날만큼은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나는 그의 자리를 다시 돌아가서 앉았다. 몇 분 뒤 나는 공부를 계속하며 그가 돌아올 것을 기다렸다. 그리고 잠시 후 재민이가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정말 이상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에 앉더니 그대로 엎드려 자버렸다. 그것도 평소와 똑같은 자세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다. 나는 그를 깨우려고 했고 야, 집에 가자 라고 말했지만 재민이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다. 그가 이상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나는 그를 더 강하게 흔들며 깨웠다.
그때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완전히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눈빛은 정말로 불안하고 지리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너 오늘 뭐야? 라고 물었지만 재민이는 대답 없이 서둘러 짐을 챙기더니 급하게 독서실을 나갔다. 나는 여전히 그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학교에서 재민이를 만났지만 그는 여전히 전날과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자고 있었다. 나는 그를 깨우고 어제 왜 그렇게 이상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라고 물어보려 했지만 재민이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엎드려서 자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물어볼 짐을조차 얻지 못했다. 결국 나는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채로 그날 한글 보내야 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독서실에 갔고 재민이는 혼자 먼저 집에 갔다고 했다. 나는 재민이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고 싶었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재민이는 다시 학교에 왔지만 그의 얼굴은 매우 피곤하고 취약해 보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어? 무슨 일 있었던 거야? 그러자 재민이는 그저 지금 말할 힘이 없다며 다시 엎드려서 잠을 청했다. 그 중 며칠간 나는 계속해서 재민이의 상태가 걱정되었다. 그리고 얼마 뒤 나는 그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재민이는 반학쯤이 있었던 일을 나에게 털어놓았다. 그가 독서실에 가려고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봤다고 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는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불안한 기분을 느꼈고 매일 밤 누군가 그의 주변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재민이는 더 이상 그 전처럼 평범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어떤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으며 하늘을 쳐다본 그 순간부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다. 매일 밤 이상한 꿈에 시달렸고 어두운 그림자들이 그를 따라다니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는 점점 더 예전의 모습을 잃어갔고 나는 그가 겪은 일이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재민이의 이야기는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가 겪은 일이 단순히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어쩌면 그가 본 것은 현실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존재는 재민이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재민이가 경험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그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답은 아직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재민이의 그 눈빛이 떠오른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어떤 어둠의 존재가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히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인가나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재민이와 다시는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가 겪은 경험은 나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고 나는 그 일이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일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재민이는 멍하니 입을 약간 벌린 채로 우산을 뒤로 살짝 젖히고 고개를 들고 한 지점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왜 그렇게 갑자기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를 따라 눈을 돌려봤다. 그가 바라보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비가 내리는 하늘과 어두운 도시의 거리만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민이는 마치 거기에서 뭔가를 보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상했다. 보통 우산을 쥐고 있으면 길을 걷는데 집중하기 마련인데 재민이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있었다. 그가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했지만
나는 그의 행동에 대한 의문을 더 갖게 되었다. 그가 계속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 나는 바라가서 야, 재민아,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그를 쭉 쳤다. 그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었고 나는 그의 이상한 모습에 더 큰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때 재민이가 갑자기 멍하게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따라가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느낌이 들었다. 독서실에 도착했을 때 재민이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갔고 나는 그냥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의 일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갑자기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려 했을 때 재민이가 자리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그가 화장실에 간 줄 알았는데 화장실에도 그가 없었다. 이상하게도 그는 언제나 화장실에 갈 때는 나와 함께 갔었기 때문에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다시 독서실로 돌아가서 재민이 자리를 봤는데 그는 그대로 자고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아까의 이상한 행동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자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몇 시간이 지난 후 나는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어 재민이에게 집에 가자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그를 깨우려고 했고 그가 급하게 일어나면서 눈이 빨갛게 침혈된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 눈은 마치 뭔가를 보고 있던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너무 놀라운 일이라서 나는 뭐가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재민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급하게 짐을 챙기고 나갔다. 나는 여전히 그가 무엇을 겪었는지 혹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재민이를 보았을 때도 그는 여전히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책상에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었고 나는 그에게 달아나서 어제 일에 대해 물어보려 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에게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가 반응하지 않자 나는 그저 혼자 고민하며 학교를 마쳤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재민이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틀 동안이나 학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답도 없었다.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으니 나는 정말로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는 나에게 항상 무언가를 털어놓는 친구였고 그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지 않다니 뭔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방학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재민이와 다시 만나기로 했다. 재민이는 그동안의 일에 대해 나에게 설명해 주겠다고 했고 나는 그를 기다리며 여러 가지 상상을 했다. 그리고 그가 말해준 이야기에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날 독서실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때 그 하늘에서 무언가를 보게 된 것이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고 그때 그 하늘의 꼭대기에서 하얀 속옷을 입은 여자가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의 얼굴은 충격적이었다. 그의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입에는 치칼을 물고 있었다. 그는 그 모습에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 여자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재민이는 너무나도 그 상황이 두려워서 그 후로 독서실에 돌아갔을 때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 여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그 후로 밤마다 재민이를 괴롭혔고 그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한 채 점점 더 기피해져 갔다. 그 여자는 밤마다 그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의 목을 조르고 피눈물을 흘리며 그를 괴롭혔다. 재민이는 그 고통을 피해보려고 하였지만 그 귀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재민이는 잠을 자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귀신은 계속 그를 괴롭히며 나타났다. 그 귀신은 그가 잠을 자는 순간마다 다시 나타나서 그의 목을 조르고
그 피눈물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다. 이 끔찍한 악몽은 계속 반복되었고 재민이는 결국 자신의 진에서 그 귀신이 나타날 때마다 두려움에 떠났다. 그는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야만 했다. 재민이는 귀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속삭임처럼 들렸지만 점차 그것은 뚜렷한 웃음소리로 바뀌었고 이제는 그 웃음소리가 귀를 감돌며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런 소리가 밤마다 반복되면서 재민이는 점점 더 지쳐갔다. 그의 몸과 마음은 한기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가 잠을 자지 않으려 해도 그 소리는 마치 그의 귀를 기집고 들어오는 듯했다. 그는 밤 안에서 멍을 움츠리며 그저 버티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이제 정말로 미쳐버릴 것 같다. 재민이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며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가 느끼기에 그 소리는 이제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를 향한 동령한 위협이었다. 소리가 점점 더 뚜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 소리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커져만 갔다. 그 소리가 왜 그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재민이는 점점 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잠을 자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귀신이 나타나는 그 밤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하려 했다. 그가 떠올린 것은 바로 자신이 이제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재민이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이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불행과 고통을 되새기기 시작했다. 대학도 가지 못했고 여자친구도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그저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그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억울함을 느꼈고 그것이 귀신에게 나타난 이유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너무 약하고 너무 사약했기 때문에 그런 괴롭힘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 생각에 점점 더 분노를 느꼈고 그 분노는 자신이 귀신에게 받은 고통을 되돌리려는 강한 의지로 바뀌었다. 그는 집 안의 물건들을 모두 집어 던졌다. 책상 위에 있던 물건, 벽에 걸려 있던 액자, 책들까지 무엇이든 집어 던지며 그는 그 귀신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이 자식아, 너 뭐야?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그는 그렇게 소리쳤고 그 소리는 밤 안에 울려 퍼졌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않겠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해보려 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는 생각에 휩싸여 있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욕을 하면서 그는 다시 한번 생각했다. 이 귀신이 왜 나를 골라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지? 그는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생각에 갇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 귀신에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쳤다. 너 그만둬.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반하지 않을 거야. 몇 시간이 지나 결국 그는 피로에 지쳐 잠이 들었다. 그의 몸은 고통에 휘말려 있었고 마음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나 잠에서 깨어난 후 그는 더 이상 그 귀신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 소리는 더 이상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정말로 그 귀신은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그의 강한 의지가 귀신을 쫓아낸 것일까? 재민이는 그 답을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귀신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김상병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다. 김상병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후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 귀신은 악령이었다고 하더라. 그 악령은 사람의 약점을 찾아서 괴롭히는 존재야.
하지만 그런 귀신을 쫓는 방법이 있어. 바로 양의 기운을 내뿜는 거야. 양의 기운을 내뿜으면 귀신은 그 기운을 싫어하고 도망가게 돼. 김상겸은 이어서 말했다. 그 귀신은 웃으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의 두려움을 즐긴다. 하지만 그런 귀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의지야. 무서워하지 않고 분노하면서 강한 마음으로 대처하면 귀신은 도망가게 된다. 김상병의 말을 들은 재민이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귀신에게 욕하고 분노하면서 그것을 쫓아낸 거구나. 재민이는 이제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 후로 귀신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그 귀신을 물리친 경험을 통해 그는 더 강해진 것처럼 느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재민이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더 이상 귀신의 괴롭힘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재민이는 귀신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게 되었다. 그는 김상병에게 더 이상 귀신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잊지 않기로 했다. 그 귀신이 그의 삶에 남긴 흔적은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것이다. 사무실 좌측 정면에는 덤원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2시 반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에 엘리베이터는 혼자서 왔다 갔다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장난치는 줄 알았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매일 반복되면서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그때 장의사 일을 하던 분 중 한 명은 14살부터 이 일을 해오셨던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일을 마치고 나서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그 엘리베이터에서 할아버지란 얘들이 내려오곤 했어요. 혹시 알고 있었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장난일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갑자기 복도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는 착착이라는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분명 아무도 돌아다닐 시간이 아니었는데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저는 소리실을 들고 복도로 뛰어나갔고 그곳에서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닥에 물에 젖을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비가 온 날도 아니었는데 그 신발 자국들은 분명히 새로 찍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따라가 보았고 그것은 엘리베이터에서 시작해 안치실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자국을 따라가면서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그 신발 자국은 어른과 아이가 함께 지나간 듯한 모습이었고 그들의 흔적은 마치 오래된 과거의 기억처럼 다가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제 머릿속은 그 신발 자국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사장님에게 이 일을 보고했고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대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모습도 그 신발 자국을 남긴 사람도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계속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소에도 매일 새벽 2시 반쯤 그 착착거리는 발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무서워서 몸이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리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나를 해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과장님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 존재들이 단지 내 상상일 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후 어느 날 춘천에서 상남자분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장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실족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고
그 사망 사고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넘어지면 앞뒤나 옆으로 넘어지기 마련인데 그분은 머리가 앞뒤가 모두 깨져 있었고 코와 이마도 심하게 다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외모가 서른했고 몸에서 나는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은 의사가 있었고 사망 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둘 가족의 태도가 매우 이상했습니다. 술통에 잠긴 표정은 없었고 그저 정신없이 보험 짐서 같은 것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험금을 타기 위한 절차처럼 보였고 그들의 태도가 너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인을 정리하고 근소 유족들과 상담을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저녁을 먹고 다음날 아침 고인을 준비하기 위해 안치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중 냉동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냉동고가 돌아가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동련이 신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안에서 뭔가 살아있는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때 저는 의심스러움과 두려움이 얽혀있는 상태로 그 소리의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계적인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신음소리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 보였고 그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고림의 사망과 그 가족의 이상한 태도,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신음소리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이후로도 계속 그 소리와 마주치면서 저는 점점 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사건들은 한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뒤도 안 돌아보고 곧장 사무실로 뛰어갔고 같이 근무하던 사수한테 안치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더니 사수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혹시 사람이 살아있는 거 아닌가? 그 말에 우리는 서로 담담한 채로 급히 안치실로 뛰어갔습니다. 안치실로 향하는 복도는 음산한 점적이 감돌고 있었고 발걸음 소리가 더욱 크게 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냉동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과장님과 저는 냉동고를 허겁지겁 열었고 그 순간 마주한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시체는 동련이 제가 처음 시신을 다룰 때 묶었던 손목과 발목이 풀려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서 풀려 있었던 것입니다. 동년 전날 다 묶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동련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체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주먹을 들끈 쥐고 있었고 그 주먹은 너무 세게 쥐어져서 손톱이 피부에 깊게 파묻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인간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과장님은 담담한 표정으로 이런 일은 가끔 발생하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움직인 경우는 처음 본다며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다시 시체를 수습하여 냉동고에 넣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건지 그리고 무엇이 이런 끔찍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며 입관을 준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복도에서 갑자기 누군가 차를 내며 소리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마치 나를 향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소리에 다시 한번 놀란 저는 순간적으로 뒤돌아보지도 않고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무실로 도망친 후 과장님에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과장님은 너무나도 차분하게 너는 나가 있어 라고 말하며 소주 한 병과 오징어 한 마리를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한 일이라도 벌어지려나 싶어서 그때부터 과장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CCTV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은 시체를 꺼내들여 놓고 그 앞에 소주 한 병과 오징어를 놓고
마치 그 시체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순간 과장님은 시체가 말을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정말 사고사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일족들은 그 질문을 듣고 마치 화가 난 듯 계단에서 넘어진 게 맞다 며 고함을 쳤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너무 기상식전이었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상황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사고사 맞는 거니까?" 그러자 이족들은 더 화가 나며 장례식장에서 이런 걸 왜 따지냐고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과장님은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무실로 돌아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과장님은 자신이 시체와 대화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 시체는 정신연령이 매우 어린 상태였고 부모에게 버림받아 위삼촌 집에서 머슴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외삼촌의 아들이 시체를 심하게 굽다 하여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 시체는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었고 죽음 후에도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은 채 시체가 그렇게 움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오히려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였고 사체 사진을 찍은 뒤 사고사로 보이지 않는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체를 다른 병원으로 옮겨 부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꿈에 그 시체의 영혼이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의 악의와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나를 깊은 충격에 빠뜨렸고 결국 장례식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몸소 체험한 느낌이었고 그로 인해 사람을 믿는 것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 대학교에서 한 학기를 남겨두고 대학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그 병원은 기독교 병원이었지만 대학이 인실이어 내부만 약간 수리한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병원은 몇 년째 적자 상태였고 총무팀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그 병원은 워낙 오래되어 많은 부분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일하던 중 여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실에 잠시 볼 일이 있어 올라갔을 때 병실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없던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고 병원에서 느꼈던 불안한 기운이 점점 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그 어떤 직장보다도 장례식장이 있던 그 기민한 상황들이 더욱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일이 많아 시간이 지나가는 줄 몰랐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여름날 저는 또다시 일이 밀려서 2층 간호사실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간호사 선생님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병실에 있는 할아버지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노인분들이 많았고 저는 그들과 자주 이야기하는 탄의학자. 대학병원이긴 하지만 병상도 부족하고 의사도 부족해 사실상 종합병원보다는 중종합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체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층에서 일을 마치고 내려가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2층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앞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제가 그 할아버지를 지나쳐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화를 내며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니라 며 욕을 막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 다음엔 더 잘해드리겠어요 라고 말하며 얼어버린 채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전혀 그만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욕을 하시며 저를 맞아서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그 할아버지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기보다는 그냥 화장실을 가겠다는 생각으로 사무실로 향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장실 안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푸마는 소리와 함께 진동까지 느껴진다. 뭔가 사고가 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급하게 뛰어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곳에 도달했을 때 2층 화장실 천장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그 참혹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잠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 천장이 무너지기 직전에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고 그가 어디에 있던 것인지도 모른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소, 저는 간호사의 전화를 통해 사무실의 상황을 보고하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장례식장 직원이 들어왔고 그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병실로 가서 한 분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까 화를 내시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직원은 1시간 전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아직 사망 진단서가 나오지 않아 대기 중이었다고 했죠. 아까 욕설을 퍼부었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은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례식장에 가서 그 할아버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이 끝난 후로는 별다른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병원에서의 일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가끔 그 사건을 떠올리며 사람들이 귀신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억울함과 분노는 단순한 기억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분이 살아있을 때의 감정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깊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복잡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장례식장을 그만두고 병원에서 일을 계속하며 그 일이 제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